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정말 추웠죠. 와,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기습 한파였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 기세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내일 서울 최고 기온이 영상 4.8도, 최저 기온은 영하 3.3도라고 하네요. 그래도 뭐 겨울은 겨울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제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극한 한파가요, 앞으로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원인을 좀 들여다보면 그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 있잖아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약해지면서 그 틈으로 냉기가 그냥 우리나라까지 쏟아져 내려온 거거든요. 이제 뭐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후변화가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날씨뿐만이 아닌데요. 내년 3월부터 우리 산업 현장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몰고 올 법안이 하나 있죠. 바로 노란봉특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껏 거의 금기시됐던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정부의 행정 해석도 그렇고 정리해고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다, 그래서 파업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니까 노조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 단단했던 원칙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뭐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노조가 정리해고 반대, 딱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언뜻 생각하면 기업 활동이 너무 위축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침을 보면 기업의 합병이나 매각 같은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를 놓고 파업하는 건 여정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아, 결정 자체는 안 된다. 네. 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로 벌어질 일, 그러니까 뭐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예상된다면 이걸 막기 위한 파업은 가능하다는 거죠. 아,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사업부 매각 자체는 못 막지만 그로 인해서 누가 몇 명이나 어떤 조건으로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파업으로 맞설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파업의 목적도 중요해요. 해고를 한 명도 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고 자체를 전면 철회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고요. 대신에 해고 인원을 최소화해달라거나 떠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금을 더 지급해달라, 이런 요구는 정당한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법의 핵심은 경영권이라는 성역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이 해묵은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거군요. 재계는 이걸 위험하게 보고 노동계는 이걸 최소한의 장치로 여기고, 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네요. 맞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 같은 곳에서는 경영 판단 하나하나에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엄청 우려하고 있고요. 네. 양쪽 다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에서는 정부 지침이 오히려 법의 취지를 축소해서 쟁의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양쪽 다 불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의 진짜 시한폭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개념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사용자 개념 확대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그냥 근로계약서에 도장 찍은 회사 사장님만 사용자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는 표현이 쓰였어요. 잠시만요. 그럼 이걸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경비 용역업체 소속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법적인 사장님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들의 근무 스케줄이나 휴게 시간까지 막 일일이 간섭했다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도 공동사장님처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변화가 산업 현장에 가져올 파급력은 어쩌면 정리해고 파업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조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대형 조선사를 상대로, 또 자동차 공장의 부품사 소속 노동자들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니까요. 근데 그 사용자 개념 확대가 조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원청이 정말 하청노조랑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을까요? 어떻게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모호함이 핵심입니다. 대체 어디까지를 실질적인 지배와 구조적 통제로 볼 것이냐, 그 기준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원청이 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구조적 통제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산 목표량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될까요? 법조계에서는 이 경계선을 찾는 과정에서 아마 수백 개의 판례가 쌓여야만 윤곽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현장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군요. 실제로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현대제철하고 한화오션, 하청노조에 대해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일부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아예 법 시행을 잠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조계 친구랑 이 얘기를 하다가 이건 변호사들만 신나는 법이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하하. 그만큼 앞으로 몇 년간은 소송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법의 해석을 두고 큰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법적 공방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특별검사팀의 수사인데요. 먼저 내란 의혹 관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본 혐의는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이걸 단순히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강을 흔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로 규정했어요. 와, 헌법질서 유린이라는 표현까지? 나라의 근간을 흔든 아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그래서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죠. 징역 10년 구형은 이례적으로 무겁다는 인상인데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판단인가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무겁습니다. 동시에 특검 입장에서는 누구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서요. 결국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입니다. 정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군요. 그런가 하면 같은 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온 특검팀 역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인사청탁 같은 부정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명품 가방, 미술품 등을 받았다는 건데요. 금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특검이 밝힌 금품은 최소 11점, 총액으로는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3억 7천이요? 네, 특검의 주장은 이 금품들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에 대한 대가, 즉 뇌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항상 그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요?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었다고 주장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겁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금품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 연결고리요. 그렇죠. 검찰은 이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금품이 오간 시점과 실제 인사 발령이 난 시점, 이런 걸 비교 분석하고 관련자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만약 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뇌물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와 정책 분야의 주요 소식들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법 시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보통 노란봉투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네, 노란봉투법. 이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변화네요.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정부의 행정 해석 같은 걸 보면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결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거의 수십 년 된 원칙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확고했던 해석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해석도 바뀐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파업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업의 합병이나 매각 같은 그런 경영 결정 그 자체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이 합병을 결정하는 것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고. 네, 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예상될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노조가 해고 규모를 줄여달라거나 보상을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해고 자체를 완전히 철회하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의는 이제 정당하다. 이게 정부의 새로운 해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첨예한 지점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부분인가요? 재계에서는 아니 이러면 인수합병조차 노조랑 협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이 바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 개념의 확대요? 네. 이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나 투입 인원 같은 것들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와, 구조적 통제라. 그 말은 그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이나 하나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에 인정받는 그런 결정이 있었죠. 네, 저도 그 뉴스 본 기억이 나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구조적 통제냐 이걸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계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반대로 노동계는 이 지침이 오히려 쟁의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양쪽에서 다 반발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 모든 내용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노사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대화나 시행 유예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IT 트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행인데 이게 일본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바로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버섯탈을 입히는 밈입니다. 버섯탈이요? 그게 뭔가요? 챗 GPT 같은 AI한테 반려동물 사진을 보여주고요. 여기다 통통한 버섯탈을 입혀줘 라고 요청하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귀여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지나치게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있다고 할 정도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복잡한 기술로만 여겨졌던 생성형 AI가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재미, 또 창작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죠. 네, X? 거기에 있는 AI 그록을 태그해서 지난 1년간 자기가 올린 트윗들을 싹 요약해달라, 이런 연말 결산을 요청하는 것도 소소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건 또 다른 방식의 활용이네요.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AI를 통해서 새롭게 돌아보는 방식이군요. 네, 두 사례 모두 거대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이고 소소하고 심지어는 좀 엉뚱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뭐랄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트렌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는 연말 음식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죠. 화려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들 사이에 아주 투박해 보이는 유럽 전통빵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독일의 슈톨렌하고 이탈리아의 파네토네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요즘 이 이름들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유럽의 크리스마스 전통빵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큰 인기를 끄고 있습니다. 뭐 구찌 레스토랑이나 조선호텔 같은 고급 식당은 물론이고요. 유명 빵집인 성심당, 또 여러 백화점들까지 앞다투어서 이 빵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아니, 무슨 크림이 발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토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K정신과의 결합입니다. K정신이요? 네, 자료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보면 몇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첫째는 무한한 변신 가능성입니다. 어떤 재료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맛있는 건 일단 다 넣고 본다는 한국 스타일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를 들면 밤이나 흑임자, 옥수수 같은 아주 한국적인 재료를 넣은 슈톨렌이 나오는 시기죠. 맞습니다. 심지어 슈톨렌 컨셉을 호두과자에 적용한 슈톨렌 호두과자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니까요.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이건 또 소비자들이 단순히 단맛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소비하려는 경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야기요? 네, 유럽의 전통 문화를 맛본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죠. 하는 유럽의 전통빵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법이라는 수십 년 된 관행, 인공지능이라는 최신 기술, 또 크리스마스빵이라는 오래된 전통처럼 기존의 시스템이나 문화는 어떻게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될까요? 독일의 빵에 한국의 옥수수가 들어가고 복잡한 AI가 귀여운 사진을 만드는 장난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규칙은 없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제정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일상의 문화 트렌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일터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정책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이야기는요, 국제사회 속 우리의 모습에 관한 건데요. 6.25 전쟁 직후부터 무려 73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해요. 네, 사실 고아 수출국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오랫동안 좀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렇죠. 70년 넘게 유지되던 제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니, 아,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네, 이건 단순히 제도 하나가 없어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 국가의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뭐랄까 사회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회적 성숙도요? 네. 1953년에는 그야말로 전쟁 고아를 위한 정말 어쩔 수 없는 긴급 대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더 이상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자신감을 갖췄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제 완전히 이동한 거죠. 자신감을 갖췄다는 선언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근데 이렇게 국가의 이미지를 바뀌는 걸 보니까 한 개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참 흥미로운데요. 마침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짧지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요?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도널드 J 트럼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로 이름을 바꿨다고 발표하면서 큰 영광이라고 했다는 그 내용이죠. 맞아요. 저 그거 처음 보고 정말인가 싶어서 눈을 비볐어요. 하하. 아니, 케네디 센터는 미국 문학계의 상징적인 곳인데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이름을 넣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렇죠. 핵심은 그 내용이 실린 원본 칼럼의 제목이 횡설수설이었다는 점이에요. 아하. 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트럼프라는 인물의 그 독특한 소통 방식, 또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하려는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일종의 풍자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름이 바뀐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의 캐릭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활용된 거예요. 하긴 생각해보면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처럼 자기 이름 붙이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런 발언 자체가 또 하나의 가십이 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그가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오직 트럼프라는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뭐 현대 정치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고 또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 연말 디저트 시장은 정말 이 두 가지 빵이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네. 화려한 생크림 케이크 대신 투박하고 묵직한 독일의 슈톨렌과 이탈리아의 파네토네 말이에요. 저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사려고 했더니 유명한 곳은 이미 다 품절이라 결국 편의점 롤케이크를 사야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열풍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 네, 슈톨레는 럼주에 1년 가까이 숙성시킨 과일이랑 견과류를 넣어서 만드는 독일 전통빵이고요. 파네토네 역시 이탈리아에서 성탄절 아침에 가족들과 나눠 먹는 오랜 역사를 가졌죠. 수백 년 된 유럽의 전통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재탄생한 겁니다. 저도 그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디저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대전의 성심당은 물론이고 뭐 조선호텔이나 반얀트리 같은 최고급 호텔, 현대백화점, 심지어는 명품 브랜드 구찌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이걸 내놨다고 하니 정말 뭐 디저트계의 슈퍼스타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 폭발적인 인기의 비결은 바로 이 빵들이 가진 무한한 변신 가능성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어요. 변신 가능성이요? 네. 기본 레시피는 지키면서도 그 안에 뭘 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뭐든 일단 섞고 더해서 우리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이른바 K 정신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 거죠. 아,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밤 슈톨렌, 흑임자 파네토네, 옥수수 파네토네 같은 그런 독특한 버전들이 많이 나온 거군요. 일종의 하얀 캔버스 같았다고 할까요? 정확한 비유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혀 다른 디저트랑 결합하는 시도까지 나왔어요.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던 슈톨렌 호두 과자가 대표적이죠. 아, 저 그거 봤어요. 네, 이건 단순히 외국 디저트가 유행하는 걸 넘어서 한국 시장의 특성과 만나서 어떻게 완벽하게 현지화되고 심지어 원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작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이야기로 만드는 게 핵심이군요. 이렇게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는 여행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연시하면 정동진 일출 여행이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잖아요.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돌아오는 코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본 자료에 나온 정동진 하루 코스가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단순히 명소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일출 직후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 하나의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거든요. 아, 이야기. 네, 이건 여행의 패러다임이 보는 여행에서 경험하는 여행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코스인가요? 우선 일출의 감동과 추위를 달래줄 아침 식사로 써난식에서 초당 순두부를 먹고요. 네, 속이 따뜻해지겠네요. 그리고 카페 초이라는 곳에 가서 무려 21가지 종류나 되는 소금빵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디저트를 즐기죠. 21가지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다음 코스가 아주 특별해요. 이스트 시내라는 영화 서점 말씀이시죠?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냥 책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일출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아침 상영회를 열어요. 아침 상영회요? 갓 구운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단편 영화를 감상하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영화를 보는 행위를 넘어서 정동진의 아침 바다 앞에서 영화를 본다는 잊지 못할 순간, 즉 하나의 장면을 내 삶에 선물하는 그런 경험인 거죠. 너무 로맨틱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치 포레스트라는 소품샵에서 5분 만에 캐리커처를 그려서 추억을 남기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예전처럼 유명 관광지 도장 깨기 식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작은 가게들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엮어서 나만의 하루를 완성하는 방식. 이게 앞으로의 여행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이런 변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노동의 규칙까지 재정의하고 있어요. 아,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 봉투법 이야기를 꺼내시는군요. 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딱 하나만 꼽자면 뭔가요? 딱 하나만 꼽자면 이제 기업의 정리해고에 맞서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게 정말 노동 환경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지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전에는 정리해고를 두고 파업하는 게 불법이었다는 건가요? 아니, 고용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파업을 못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정부의 행정해석은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의 판단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 그래서 노조가 여기에 반대해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된 이 원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합병이나 매각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해져요.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파업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개념도 확대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하청 노동자가 원청이랑 직접 교섭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마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일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가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동네 A 매장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내 유니폼, 메뉴, 근무 매뉴얼, 심지어 할인 행사까지 전부 본사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매장 사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바로 그게 법에서 말하는 구조적 통제예요. 아, 구조적 통제. 직접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본사가 사실상 내 모든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 본사도 나의 사용자라는 거죠. 이 법은 그런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와, 최근 현대제철이나 하나오션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바로 이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고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럼 예결대로 제가 배달 플랫폼 라이더인데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바꾼다면 그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현장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문이 열린 셈이죠. 당연히 현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네. 재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사업부 매각 같은 신속해야 할 경영 판단까지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되면 경영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노조계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겠군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노동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아, 그래요? 물론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확대된 건 환영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새 지침이 오히려 특정 조건을 달아서 쟁의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에게서 우려와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상황이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더 많은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